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일단 텍스트는 여러분 그 통일 이후 사회 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 주민의 인식, 이 텍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독일 주로는 브란덴부르크 주를 할 건데, 그 브란덴부르크 주와 물론 다른 자유주 베를린이 브란덴부르크 주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란덴부르크 주에 보면은 그 중간에 베를린이 있죠. 브란덴부르크 주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리적으로 보면 그 브란덴부르크 주 한복판에 베를린이 따로 있죠. 이제 자유주입니다. 독립된. 그래서 이제 이 브란덴부르크 주와 베를린에 대해서도 오늘 만약에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중 하면 여러분은 브란덴부르크 문을 먼저 생각하죠. 네? 그죠? 그 연방주 중에서 이제 큽니다. 새로 생긴 연방주 중에서 물론 뮌헨보다는 좀 작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연방주에 비해서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독일 수도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다고 이제 그 지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브란덴부르크는 조금 특징이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호수, 독일어로 지, 남생명사인데 되게 지. 그래서 이 호수가 한 3,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모래땅이 많고 호수가 많고, 그래서 운하가 이제 발달된 지역인데, 수많은 자연공원이 있고 견고한 보호지역이 있고 또 생물 서식권 지역이 잘 보존된 곳이 이 브란덴부르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브란덴부르크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조금 보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자, 동영상 보기 전에 이제 사진을 먼저 봅시다. 이 브란덴부르크 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하면 이제 이 추모관을 말합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 이루어진 걸 말하죠. 이 메모리얼 추억하기 위한 그 문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관광할 때 대표적인 그 상징물이죠. 브란덴부르크. 사실 독일이 통일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90년, 즉 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이때 통일은 제2의 통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독일의 통일이 그 앞에 많은 그 수많은 민족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제 유럽에서 독일이 통일이 좀 늦은 편이죠. 그때 통일이 1차 통일이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동독 서독 이렇게 분단된 이후에 통일된 것은 제2 통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독일이 어떻게 하나로 통일됐는지 그 관련해서 한 10분 정도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도 먼저 보고 브란덴부르크 주 계속해서 봅시다. 보시는 그림은 1871년 1월 18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이 선포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궁전입니다. 왼쪽에는 황제로 등극하는 빌헬름 1세의 모습이 보이고, 화면 중앙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비스마르크가 있습니다.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 여러분 알죠? 이렇게 보이죠? 이날 독일 제국이 선포되면서 독일 민족은 마침내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하나의 통일된 민족 국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째서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하나의 국가를 갖출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독일 제국의 성립은 왜 독일의 도시, 예를 들어서 베를린이 아니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871년으로부터 최소한 6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독일 지역은 당시까지만 해도 중세부터 이어져 온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강렬한 첫인상과는 달리 이는 통일된 하나의 중앙 집권적 제국이 아니라 다양한 왕국과 공국들을 지금 보세요. 굉장히 많지요. 이런 군소 공국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이 사실은 가장 늦었죠. 하나의 울타리 안에 담아둔 것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신성 로마 제국은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나름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정치단이었으나 18세기 말이 지나면서는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계몽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인 볼테르가 신성 로마 제국을 가리켜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적이지도 않으며 제국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이름하고 보여준다고 할 수 다르죠? 있습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나폴레옹의 침략에 맞서는 전쟁을 겪으며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물결이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대륙의 곳곳에 닿기 시작했고 이제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들로 구성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싶다는 열망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 나폴레옹 전쟁이 오히려 그 당시에 여러 민족으로 군소 공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독일 민족 게레만 혈통을 가진 이 군소 공국들이 우리가 같은 언어에서는 같은 민족이구나 이런 오히려 자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20세기 후반 독일 역사학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 니퍼다이가 자신의 독일사 3부작의 첫 문장에서 성경을 패러디하며 Am Anfang gab es Napoleon, 즉 태초에 나폴레옹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후에도 통일된 독일 국가가 곧바로 생기기는 그렇죠. 어려웠습니다. 금방 생기죠. 이는 무엇보다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유럽 대륙의 중앙에 갑자기 강력한 국력을 가진 하나의 국가가 등장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이를 주변의 국가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통일을 원했던 일반적인 중간층 독일인들과는 달리 각 지방의 왕이나 영주들의 경우 통일된 국가가 등장할 경우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지금 남북한에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사실 주변 국가들이 내심 원하지 않죠. 대외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절대로 속내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반대하는 국가는 일본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전부 우리가 통일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땅도 더 넓어지고, 인구도 더 많아지고, 더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이 지금 이 상태로, 분단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이 남북 분단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북한의 어떤 위협적인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서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 교류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동서독의 경우를 보면 꾸준히 교류하면서 서독이 동독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돈을 주면서 사람을 만나고 친지끼리 만나게 하고 우리 이산가족 상봉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꾸준히 만나고 이렇게 해서 동독처럼 북한에서도 스스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가능한 거죠. 이후에 등장할 다양한 독일의 통일 움직임들 그리고 비스마르크의 노력은 사실상 주변 국가들 그리고 내부의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난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후의 유럽 질서를 논의한 빈 회의에서는 타협의 결과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 위치한 41개의 정치 단위들로 구성된 독일 연방이 결성됩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41개의 단위들이 각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상당 부분 유지했던 느슨한 연합에 가까웠고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민족 국가를 꿈꿔왔던 많은 독일인들의 눈에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느슨한 사실 통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독일 연방이지만 각 주의 자치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국가가 독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제 독일 어쨌든 하나의 큰 제국이라고 볼 수 있죠. 특징입니다. 비록 많은 독일인들의 눈에 불만족스러웠지만 유럽 대륙에서의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들을 최대한 억압했던 유럽 열강들의 빈 체제 하에서 한동안 통일을 향한 움직임은 정체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민족주의 운동이 각국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1848년 1848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약 30년 동안 민족주의자들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지금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통일되면은 자기들의 입지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 외에는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김정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처단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통일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에서 통일을 원해서 통일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자기들은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동독의 경우처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대거 봉기해서 정부가 이제 두 손 들고 그죠? 막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그런 어떤 흐름이 그죠? 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리고 1848년 2월 파리에서 시작된 혁명의 움직임이 불과 몇 주 만에 유럽 대륙의 대부분에 퍼졌을 때 독일 지역의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도 마침내 통일된 국가를 갖출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대표자들을 선거로 뽑아 프랑크푸르트에서 국민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새롭게 생겨날 독일 국가의 헌법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광고가 있어서 3초, 2초, 1초 광고 건너뛰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영토를 가진 오스트리아의 존재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문제의 대상이 된 것에는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의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거주하는 영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독일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영토와 그렇지 않은 영토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오스트리아 영토 중 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독일 연방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영토는 독일 연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들, 그러니까 독일인들의 땅이라고 평가받는 영토를 포함할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자체를 배제하고 북쪽의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된 독일을 구성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영토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독일 영토가 합쳐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독일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만이 새로운 독일에 포함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영토가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자신들의 기존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의 의원들은 기나긴 논의 끝에 해가 바뀐 1849년 프로이센을 주축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 빌헬름 4세를 독일의 황제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혁명의 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영주들의 추대라면 모를까 국민의회에게 황제 추대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848년의 혁명은 이렇게 결과만을 놓고 보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지만 점점 더 많은 독일인들이 프로이센의 주도하에 통일된 민족국가를 꿈꾸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상징하는 혁명과 상반되는 위로부터의 통일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 아래로부터의 통일. 우리가 민초들이라고도 하죠. 아래. 그러니까 서민들,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왕이 추대되고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민주적이고 이제 합법적인데 위에서부터 어떤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쿠데타나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죠. 혁명이 좌절된 직후인 1849년부터 기존의 독일 연방에서 프로이센의 영향력이 강한 북쪽 지역 위주로 28개 정치 단위의 지도자들을 포섭해서 자체적인 새로운 헌법에 기반한 통일 국가를 만들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스트리아가 자신들의 영향력이 배제된 독일 국가를 마주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자신의 영향력이 강한 남쪽 지역 위주로 압박을 가해서 프로이센이 준비한 헌법을 거부하도록 만들었고 역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독일 통일을 준비합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의 짜르였던 니콜라이 1세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센은 현실적으로 일단은 자신의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압박에 일단 굴복한 프로이센에서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평소에 프로이센 자체에 적대적이었던 민주주의 진영까지도 붕괴하며 오스트리아에 맞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과열되며 많은 이들이 전쟁을 외쳤을 때 홀로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막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정치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는 프로이센의 의회에서 열린 연설에서 명예 혹은 어떤 원칙 때문에만 시작되는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소국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강대국의 근본은 낭만주의가 아니라 국익에 따른 행동이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은 강대국이 할 일이 아니다.
분위기의 편승에 일단 거친 연설을 하고 전쟁을 시작한 후 그 결과는 전장의 군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정치가에게 쉬운 일이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이유가 아닌 이유로 전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일장 연설을 하며 당장의 전쟁을 꺼려하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입장은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에게 전쟁을 거는 것은 아직은 오스트리아와 göttingen에서 학교 다녔어요. 저도 göttingen에서 수학을 했는데 그 아주 작은 뭐 저는 어떤 시골풍의 그런 작은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죠. 동등한 강대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프로이센에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 연설 이후 왕의 신임을 얻고 정치가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국익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행동하는 냉정한 정치인으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왕에 의해서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의 대사로 파견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주도의 중부 유럽 지역 관세 동맹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 중반 크림 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독일 지역 국가들의 징집령을 제안하자 이를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이해관계를 위해 프로이센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이전과 같이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프로이센을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비스마르크와 프로이센은 이를 재빨리 이용합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해서 러시아의 잠재적 지원을 얻어낸 것입니다. 비스마르크와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비스마르크의 외교적 역량은 1859년 비스마르크가 러시아, 그리고 1862년 파리의 대사로 파견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무르익습니다. 그러나 1860년대 초 프로이센과 비스마르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주의 진영이 점점 큰 힘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862년 프로이센의 선거에서는 군대의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커진 갈등 끝에 총 352명의 의원 중 285명이 야당 측에서 선출된 사태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1년 전 새롭게 왕이 된 빌헬름 1세는 진지하게 퇴위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헬름 2세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임명된 지 일주일 후 의회에서 역사에 남게 될 연설을 행하게 됩니다. 현재의 독일에게는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힘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들은 연설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은 것이 1848년과 1849년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들은 철과 피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 비스마르크 우리가 철혈 재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연설에서 지금 나오죠. 철과 피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라는 연설을 통해 비스마르크는 철혈 재상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에게는 드디어 오롯이 프로이센의 국익을 위한 전쟁, 즉 오스트리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프랑스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스마르크가 어쨌든 그 독일의 제1 통일을 주도한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 이제 우리가 독일 통일과 관련한 내용 텍스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그 과거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브란덴부르크 주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먼저 브란덴부르크 문을 브란덴부르크 문은 베를린에 방문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곳이자 오늘날 외부의 독일을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브란덴부르크 문에 꽤나 복잡한 역사가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브란덴부르크 문과 함께하는 독일의 역사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18세기 후반에 지어지는데요. 그런데 브란덴부르크 문이 아직 건설되기 전, 그러니까 17세기에 이미 그 자리에는 브란덴부르크 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베를린 시내와 외부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며 도시 내부에 들어오는 이들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행정건물이었던 장소에 어쩌다가 브란덴부르크 문이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 불리며 성공적으로 계몽 절대군주로서 통치를 했던 삼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는 즉위 당시 프로이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는 이를 웅장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보여주고자 했죠.
그는 평소 스스로 자신을 고대 아테네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페리클레스와 종종 비교했는데요. 브란덴부르크문은 바로 이런 그래서 심리의 신화에 나오죠. 연장선상에서 건축되었습니다. 프리드리시 빌헬름 2세가 고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입구의 모습을 본따 브란덴부르크 문을 세운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그 공장하고 관계가 있네요. 본따서 만들었다. 1793년 완성되었던 브란덴부르크 문은 그러니까 프리드리시 빌헬름 2세가 스스로를 고대의 성군과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유럽은 프랑스 혁명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프로이센은 혁명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지만 나폴레옹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80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베를린에 입성한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브란덴부르크 문의 꼭대기에 있는 이 쿼드리가를 떼내서 파리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쿼드리가에 손상이 많이 가서 파리에 도착한 후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복구를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1808년 쿼드리가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죠. 네 마리의 말을 이끄는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가 베를린을 지켜보는 모습을 표현한 이 구조물은 원래 프로이센의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쿼드리가가 사라진 브란덴부르크 문을 바라보는 프로이센인들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있어서 프로이센인들의 목표 중 다시 하나는 되찾아오는 바로 이 거죠? 쿼드리가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쿼드리가를 빼앗긴 지 8년이 지난 1814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의 장군 게파르시트 레베르시트 폰 블ücher가 파리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 역시 쿼드리가의 행방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월 31일에 파리에 입성했는데요. 쿼드리가를 찾아낸 후 베를린에 보고하고 운송을 시작한 것이 4월 4일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을 와중에 사흘 만에 쿼드리가를 찾아내고 운송을 시작했으니 이 일이 프로이센인들에게 어느 정도 중요성을 지녔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시 완전하게 복구된 브란덴부르크 문은 이후 독일이 통일되면서 프로이센인들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1933년 1월 30일 집권한 나치가 가장 먼저 축하 행진을 한 곳도 바로 브란덴부르크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 문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후 독일인들은 브란덴부르크 문을 복구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 문제는 베를린이 분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문이 분단된 베를린의 경계 부분에 위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양 진영이 서로 협력해야 했음을 동서독 의미했죠. 분단되었을 때니까 1950년대 복구 과정에서 동서독 양쪽은 서로를 수시로 비난하는 등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협력을 통해 브란덴부르크 문을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판문점 아닙니까? 그래서 판문점을 좀 더 이제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그죠? 보존을 잘 하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또 전 세계에서 관광 올 수 있는 그런 지역. 지금 판문점 주변은 그 자연스 식지로도 또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살아있을 때 통일될지 후손들 때 통일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이제 이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처럼 가치가 있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판문점이죠. 네. 협력을 통해 복구되었지만 브란덴부르크 문은 곧 분단된 독일의 상징이 됩니다. 이는 1961년 소련의 지시에 의해 세워진 베를린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대 많은 동독 시민들이 서베를린을 통해 동독을 벗어나 서독에 합류했었는데요. 베를린 장벽은 바로 이러한 탈출을 막기 위해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브란덴부르크 문의 바로 옆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은 동독 군인들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서독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게 장벽 너머로 보이는 브란덴부르크 문은 동독과 공산 진영의 억압을 상징하게 되었죠. 1963년 서독을 방문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서베를린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29인 베를리너, 즉 나도 베를린인입니다라는 역사에 남게 된 말을 하며 장벽 건설 직후 불안감에 휩싸인 서베를린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서베를린을 방문한 것은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죠. 통일이 멀지 않게 다가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를 예상할 수 없었던 1987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아예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연설을 하며 소련 진영의 베를린 장벽을 허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2년이 지난 후 결국 베를린 장벽은 무너집니다. 베를린 장벽이 그리고 이와 함께 많이 올라가 독일의 있죠. 통일이 무너지고. 시작합니다.
1989년 12월 22일 벽돌 10만 조각들 명이 많이 넘는 시민들이 기념품을 지켜보는 가운데 보존했죠. 브란덴부르크문은 드디어 다시 개방됩니다. 자, 지금까지 브란덴부르크문과 함께하는 200년 남짓의 독일 역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브란덴부르크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브란덴부르크 이제 요거는 말은 생략하고 그림만 보세요. 그래서 이 브란덴부르크주는 농경과 산림이 이제 주요 경제 분야고, 그 다음에 뭐 그 산림지대에서는 뭐 호밀이나 뭐 밀, 감자, 사탕무 이런 것도 생산되고, 또 베를린 주변과 프랑크푸르트 주변에는 과일이나 채소가 또 많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도시로 알고 있는 곳에도 그 주변에는 이렇게 녹지라든지 이런 그 농업 지역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독일 대부분 지역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쭉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느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쨌든 독일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구동독 시절에 대단위였던 기업 결합, 그 독일어로 콤비나트라는데, 이런 기업 결합 구조로 이루어진 전통 산업, 어떤 기계 제조라든지 또 이런 제철 산업이라든지 광산업이라든지 막 이런 것이 좀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베를린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베를린 주위의 이 브란덴부르크 지역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란덴부르크 주의 수도는 포츠담입니다. 여러분 포츠담이라는 도시 이름 들어봤죠? 그래서 이 도시 같은 경우에 1945년에 미국, 영국, 소련 지도자들이 이 점령했던 독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친 회담을 했던 곳이 그 포츠담 회담, 그 포츠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츠담이 어쨌든 이 브란덴부르크의 수도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포츠담에는 뭐 연구소들, 기후연구소라든지 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과학원도 있고, 포츠담 근처에는 또 뭐 바벨베르크의 영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포츠담 바벨베르크 영화도시 뭐 이렇게 명칭이 그렸는데, 이런 게 이제 유명한 곳이고, 미국의 유니버설 영화사가 유명한 것처럼 또 포츠담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벌써 끝났네요. 이렇게 잘라.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 자, 이제는 이제 지금 볼 내용은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브란덴부르크 문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추모 시설도 나오고, 그래서 이 내용 잠깐 보고, 오늘은 막 브란덴부르크는 이 정도 할까 싶습니다. 네. 예. 이체를 타고 이제 베를린 가는 중이랍니다. 이체 알죠? 굉장히 빠른 기차 안에서 지금 풍경입니다. 돌기차에도 물론 매점 있죠. 마찬가지지. 우리도 이제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착해가 이제 숙소로 가는 길이고, 슈퍼 레베 슈퍼. 저거 카페인가 봐. 독일 서브웨이. 자, 지나서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한번 봅시다. 그 베를린 훔볼트 대학을 들어갔는가요, 이 사람이? 베를리너 돔입니다. 돔. 빵집에 들어갔네요. 커피를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행자가
자, 그 다음에 이게 국립미술관인 것 같네요. 아마 저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그거 이제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아, 맞네요. 국립미술관입니다. 알테 나치오날 갈레리 돼 있죠? 예. 자, 그러면요, 베를린을 지금 우리가 안에 국립미술관 안에 내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 텍스트를 오늘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합시다. 지금 오늘 베를린이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텍스트도 이에 맞춰서 아까 말했다시피 통일 이후 상해 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 주민들의 인식.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만약에 통일된다면은 통일 직후에 아마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동북 서북보다 훨씬 더 지금 분단 역사가 더 길지요. 지금 그래서 아마 어떤 이질적인 문화 이질적인 그런 게 틀림없이 있을 거고, 그래서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 동서독 주민들이 인식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참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내용이 지금 목차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 글이 써졌을 때가 2010년도니까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 후입니다. 지금은 30년이 됐죠. 통일 이후 벌써. 그죠? 그래서 통일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이 독일의 사회 통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한 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게 독일 통일에서 있을까 해서 이제 이 텍스트를 쓴 것 같고, 또 이런 독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을 체제 통합과 가치 통합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분화한다면은, 체제 통합은 이제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통합되는 것이고, 그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로 통합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동독 주민들의 인식, 사회주의에 있다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통합됐을 때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지, 그죠? 또 경제적으로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동독인들이 기대했던 서독과 통일해서 기대했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치 통합은 동독과 서독 주민들 간의 서로 간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상호 이해나 상호 교류라든지, 또 크게 보면 같은 국민이라는 어떤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런 것도 한번 평가해보고,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와 체제 통합의 관점에서 동독 주민들에게 이 민주주의의 그 어떤 영향이 어떤 건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막상 통일된 직후에는 동독인들이 실업자가 많이 생겼죠. 그 전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일 때는 국가에서 일자리를 나눠주기 때문에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어쨌든 실업은 없었는데, 통일되고 나서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활했던 그 시스템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서독과 통일되고 나니까 무용지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마 조사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통일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텍스트의 주 내용입니다. 지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아까 말한 대로 2010년이니까 한 20년 지난 시점에 쓰여졌지만,
이 동서독 간의 사회적 장벽은 무너졌을까? 실질적인 그 물질적 장벽, 베를린 장벽 무너졌지만 소셜, 그죠? 사회적 장벽, 독일어로 쪼찌아리라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동방 정책을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 그 당시 수독 수상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지금 뒤에 텍스트 나오죠? 이게 빌리 브란트 수상이 한 말. 오랫동안 분단되었던 독일 민족이 서로에 대하여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흉터 없는 봉합이 가능할 것이다. 흉터, 어떤 상처나 상흔이 없는. 그럼 과연 오늘날 독일이 이 비스마르크 총리가 했던 말처럼 그런 통합된 사회를 이룩하였는가?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물론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서로 많이 녹아들어가지고 특히 동독인들이 그죠? 이제 적응하면서 지금은 이 흉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당시 한 20년 지난 시점에서도 완전한 그 어떤 사회적 통합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독일 사회 통합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여전히 통일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독일의 통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지나야 된다. 한 세대, 영어의 제너레이션, 독일어로 게네라цион이라죠. 한 세대는 여러분 몇 년입니까? 한 세기, 1세기는 100년 아닙니까? 세대는 30년. 그죠? 그래서 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할 때 과연 1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세주고 나서 10년 뒤니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이 독일의 통일이 완성될 건가? 이런 어떤 상상, 또 현재 독일의 사회 통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어느 부분이 통합의 속도가 빠르고 어느 부분이 느리다고 생각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실시된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크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지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동독 주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독일의 낮은 사회적 통합 수준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독일의 사회 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그래서 사회 통합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어떤 분석 개념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된 다음에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해서 동수독 주민들의 어떤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것. 그게 이제 이 텍스트에서 진행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이런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가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이 텍스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 내용은 우리가 읽어볼 때 이제 우리한테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베를린 그래도 단순하게 텍스트 보면 여러분 좀 지겨우니까 이 부분 지금 구미술관입니다. 국립미술관 아까 알테 나ціо날 갈레리 돼 있죠.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낮춰 볼까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독일 통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과학 쪽이든 인문학 분야든 어떤 분야든 법학 분야든 다 이제 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통합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들이 또 일부 있는데 그래서 이 연구자들의 내용을 보면 제도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 통합이라는 것이 인간을 위해 결국 존재하는 거니까 사람 간의 통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걸 연구자들이 많이 강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치 통합과 경제 통합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죠? 위로부터 진척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사회적 통합은 위로부터 어떻게 하달돼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쉽지 않지요. 이거는 아래로부터의 어떤 통합입니다.
국민들, 서민들 간의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사회통합 아닙니까? 이게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사회통합 실패의 원인을 그 당시에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 내용을 보면은 인간을 경제적인 존재, 경제 단위로 보는 그런 자본주의적 어떤 생활 방식, 그런 어떤 삶의 양식이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보는 이 사회주의적 방식, 삶의 양식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동독 주민들이 굉장히 정체성의 어떤 혼란이나 훼손을 경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동독이 서독의 이 시스템에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우리도 만약에 남북 간이 통일된다면 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북한이 우리 남한의 시스템에 흡수되는 그런 아마 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통일이 되는 한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서독 사례를 볼 때 동독인들이 이렇게 정체성의 훼손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통일이 이 동독 서독 사회가 서로를 향해 함께 겪는 그런 배우는 과정이 아니고 한쪽 사회가 즉 동독 사회죠. 일방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독일의 통합은 수렴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고 일방이 한쪽이 근본적으로 변화해가지고 도달을 해야 하는 그런 통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하면 이러한 통합 양식이 독일 국민의 어떤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방해물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동독 출신 주민으로 하여금 서독 주민에 대해서 반발심을 야기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통일되기 전에 어떤 과거에 대한 동독에 대한 향수에 빠지게 되고 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지역 정체성, 동독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차라리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동독 주민으로 살았을 때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보다는 낫다라든지 뭐 이런 향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동독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원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서독이 주도해가지고 불공평한 통일 과정이 역시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구동독의 엘리트층들이 청산되고 동독 주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게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업이 아까 말했다시피 중요한 요인인데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통일 독일이 체제 통합은 성공이 되었지만 결국 사회 통합에는 실패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사회 통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 통합이나 경제 통합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회 통합은 개인적 통합과 구조적 통합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 통합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 과정입니다. 주로 이민이나 귀화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죠. 반면에 구조적 통합은 그 하나의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많은 하위 체계들이 공동의 질서 아래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사회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집단적 정체성이 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모두 함께 가지는 그런 기본 가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사회통합은 이런 기본 가치에 대한 공동의 어떤 합의가 뒷받침될 때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체제 통합이라는 것이 정치 및 경제적 제도의 통합이라면 가치 통합이라는 것은 체제 통합을 넘어서서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통합이 가치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통합이 하위 체제, 그 아래 체제들의 통합과 기본 가치의 통합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독일의 경우에 이 체제 통합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에 7월에 동독이 서독의 화폐를 도입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독일의 헌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브마스라는 유명한 그 전문가 있죠. 이 사람이 체제 통합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통합이고 이 가치 통합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한 통합이니까 독일의 경우에 이 체제 통합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가치 통합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었다. 서로 똑같이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쭉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제 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결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분단된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게 더 힘듭니다. 그럼 우리도 아마 이 통일이 되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통일은 좀 더 신속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과 우리 남한 주민들 간의 어떤 이런 사회적 통합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아마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쪽에서 남한 주민들이 좀 더 풍요롭고 흡수하는 입장에서 우리 쪽이 조금 더 관대해져야 되고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통합에 대한 분석은 그 당시 동독, 서독 주민들 간에 얼마나 동질성이 확보되었는지 이걸 또 알아봐야 되고 이런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은 동서독 주민 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정도인지도 먼저 알아봐야 되고 또 서로 간의 상호가 교류는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것도 또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독 주민들이 독일 국민으로서 얼마나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정체성을 이제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독일 사회 통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 273쪽에 이 사회 통합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텍스트에 보면은 이제 273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독일 사회 통합에 대한 평가 있죠.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요 남은 동영상 베를린 요 부분 조금 맞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47분쯤 됐는데 여기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여기 갤러리는 아까 지났고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또 지났네요. 체크포인트 찰리 브르그 마이스트 이제 버그죠. 버그의 대가 마이스트란 말은 독일 말 아니까 우리 부산의 해운대에 뭐 마이스트고 이명박 정부 때 마이스트고 만드는데 사실은 아무나 마이스트 되는 거 아니죠. 어떤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전문가 이론과 실비를 경비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마이스트랍니다. 독일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인, 뭐 대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아마 들어가서 먹는 것 같고 오늘 브란덴부르크 주로 했으니까 브란덴부르크고 사진 찾아난 거 한번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념 스탬프입니다. 브란덴부르크 방문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기념 스탬프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인데 여기가 이제 호텔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버스 타는 곳, 그죠? 브란덴부르크 문입구고 이거는 이제 날씨가 좀 좋았는데 그 주변에서 동양인 관광객들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 이제 브란덴부르크 입구입니다. 그죠? 꼭대기에 다시 찾아온 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그 2층 버스죠. 요즘 관광버스가 우리도 2층 버스 많죠 나라에. 그죠? 파리즈 광장, 파리스 독일어로 파리스라는데 영어 독일어로 프랑스의 파리를 말하죠. 파리즈 광장이 있고 이걸 좀 가까이 찍었네요. 그죠? 내 말이 끄는 그 버스. 그죠? 이 브란덴부르크 문이 가지는 의미는 아까 역사적으로 볼 때 크댔죠. 1차 통일, 그 다음에 2차 통일 모두 관계되는 상징물이니까 실제 말이네요. 관광객들에게 그죠? 이렇게 마차를 태워주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죠? 말 코에 손을 가져가서 냄새를 익히게 하면 사납게 구지 않는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미키 마우스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에 이제 햇빛이 이래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독일 사람들이 햇빛 있을 때는 그냥 안 있죠. 사진 찍었답니다. 이 사람 지금. 자, 여기도. 실제 사람인가 알죠, 여러분? 만져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참 고생합니다, 그죠? 더운데 저렇게. 파리저 광장의 브란덴부르크 문자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시간이 50분 넘었는데, 오늘은 브란덴부르크 여기서 마치고, 그 텍스트 독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 수준에 대한 동독과 서독 지역 주민들 간의 인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